장례식장에 조문객 200명이 모였습니다. 빈소 앞에서 오열하던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영정사진 속에 있어야 할 죽었다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받았을 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불과 몇 달 전의 말입니다. 저는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2년 끝에 결혼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지 않았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자는 시간까지 제 인생의 모든 부분에 시어머니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해? 우리 아들은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청소는 왜 이렇게 해? 구석구석 먼지가 보이네. 애는 왜 안 낳아?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인데. 매일 듣는 잔소리였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지적만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지시만 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인가요? 매일같이 듣는 잔소리를, 매일같이 받는 무시를 그냥 흘려버릴 수 있나요? 그렇게 8년을 버텼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에는 꼭 미리 선물을 준비했고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면 병원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 남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알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고 남편이 부스스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남편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목소리는 완전히 깨어났고 그 다음 순간 남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이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일주일 전 제주도 여행 가신다고 하셨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옷을 급하게 입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 빨리 준비해. 저도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냥 충격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1시간 동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저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을 거야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는데 무엇이 괜찮다는 건가요? 새벽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우리 차를 비추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혼자 여행 가셨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시아버지와 시댁 친척 몇 분이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늙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달려가 시아버지를 껴안았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2시경 제주도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절벽 아래로 차가 추락했고요.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즉사, 절벽.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주도 해안도로, 새벽 2시에 왜 운전을 하셨을까요? 시신은 이미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신원 확인은 가족분이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시댁 친척 중 한 분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안 가는 게 좋아. 차가 완전히 부서져서 상태가 좋지 않대. 그래서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맞아. 엄마야. 엄마 목걸이 하고 있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바로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대형 장례식장에 큰 홀로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동창회도 자주 나가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조문객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부고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핸드폰 연락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재주님의 연결식이 7월 7일 오전 9시에 거행됩니다. 제주도 여행 중 교통사고로 친척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3일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발인은 사흘 후 아침 9시. 그 사이에 조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영정사진은 시어머니가 1년 전에 찍은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셨던 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친척들이 주로 왔습니다. 시댁 쪽 친척, 친정 쪽 친척들이 모였고 빈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상주 옆에 앉아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 여동생, 조카들까지 모두들 빈소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진짜로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울기는 하는데 마치 억지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 소리만 내는 느낌? 그리고 빈소를 나가면 금방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담배 피우며 웃고 떠드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는 슬픈 척이라도 해야지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 가는 길에 시댁 삼촌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형님이 꽤 크게 준다더라. 이거 끝나면 각자 500씩. 쉿, 조용히 해. 들리면 큰일 나.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끝내면 500만 원씩 준다는 걸까요? 둘째 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친구, 동창회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이 제주도 가신다고 하셨나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통화했을 때 다음 주 교회 봉사 가야 해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분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형님이 다음 주 동창회 있으니까 꼭 와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제주도 간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저는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주도 간다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갑자기 가고 싶다고 해서 혼자 훌쩍 가셨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획적인 분이었습니다. 여행을 간다면 최소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성격이었는데 왜 갑자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가셨을까요? 가장 이상한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상주로서 빈소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10분마다 한 번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전화 좀 받아야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분, 20분씩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그렇게 급한 통화를 해야 할까요? 아내가 죽었는데? 한 번은 제가 화장실 가는 길에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래, 계획대로만 가면 문제 없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발인 날까지만 버티면 돼. 계획? 무슨 계획? 발인 날까지 버틴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가 서 있는 걸 보더니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 화장실 가는 거야? 어서 다녀와.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시어머니를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영안실은 가족만 출입 가능하다고 했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는 충격받을 수 있으니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말렸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지 않는 게 나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장례식장에서는 관을 열어두고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왜 우리 빈소는 관을 완전히 닫아둔 걸까요? 셋째 날 저녁 저는 몰래 영안실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안실 앞에는 시댁 친척 한 분이 계속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처럼. 드디어 발인 날이 되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화장장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조문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200명은 좋게 넘는 것 같았습니다. 큰 홀이 가득 찼습니다. 8시 50분 장례 진행자가 안내했습니다. 곧 영구차로 관을 옮기겠습니다. 유족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는 빈소 앞에 섰습니다.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저. 시댁 친척들도 뒤에 섰습니다. 장례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고인께 마지막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장례식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던 사람은 죽었다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입던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들고 마치 쇼핑을 다녀온 것처럼 말입니다.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꺄! 어떤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조문객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기절까지 했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꿈인가요? 환각인가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시어머니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빈소로 걸어왔습니다. 조문객들은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길을 열어줬습니다. 아무도 시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정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그 날카로운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이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뭐 할 말 없어? 시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여보, 지금 나한테 여보라고 불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감히 나한테 여보라고 불러? 죽이려고 했다고?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들, 문서들, 녹음 파일이 든 USB. 여기다 있어.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꾸민 모든 증거. 그때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툭!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시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다 내가 꾸민 일이다. 나 혼자 꾸민 게 아니야. 하지만 다 내 잘못이야. 조문객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아버지는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 5년 전부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나는 이혼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제주도에서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들 봐. 남편과 그 여자. 나이는 42살, 남편보다 20살 어리지. 사진들이 조문객들에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젊은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이건 병원 진단서. 이 여자 임신 5개월이야. 남편 아이지?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남편의 계획서야. 남편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모장. 여기 다 적혀 있더라. 제주도 여행 중 아내 실종. 절벽 추락 사고로 위장. 시신은 미리 준비한 무연고 시신으로 대체.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계획서까지?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시신 거래 증거. 남편은 무연고 시신을 불법으로 구매했어. 나와 비슷한 체격의 40대 여성 시신. 1천만 원 주고 샀지. 이건 제주도 렌터카 예약내역. 남편은 2대를 예약했어. 하나는 나랑 같이 탈 차, 하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차. 교묘하게 다른 업체에서 각각 빌렸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건 보험 서류. 나 명의로 3억짜리 보험을 들었어. 사망 보험금 타려고 한 거지. 여행자 보험까지 추가로 들었더라.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건 시댁 친척들 계좌네요. 이봐, 야, 나와봐. 시댁 친척 2명이 얼어붙었습니다. 너희들 각자 500만 원씩 받았지? 형님 계획에 협조하고 장례식 때 슬픈 척하고 아무도 영안실에 못 들어가게 막아달라고. 그 대가로 500씩. 영안실에 들어가면 시신이 가짜라는 게 들통날까봐. 시댁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도망치려고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례식장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들이 시아버지를 체포하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빈소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아들, 며느리.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봐. 내가 제주도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줄게. 조문객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3주 전이었어.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 여보,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 날씨도 좋고 한 일주일 정도. 평소에 여행 같은 거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의외였지. 하지만 좋았어. 우리 관계를 회복할 기회다 싶었거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남편이 여행 준비를 혼자 다 했어. 비행기 표, 숙소, 렌터카까지. 평소에는 내가 다 챙겼는데 말이야. 그리고 말했어. 이번엔 내가 다 준비할게. 당신은 그냥 짐만 싸.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둘째 날은 좋았어. 해변도 가고 맛있는 거도 먹고 남편이 친절했어. 오랜만에 손도 잡아주고 역시 여행이 답이었구나 싶었지.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 내일 일출 보러 가자. 제주도 일출이 정말 아름답대. 새벽 5시에 출발하면 딱 맞아. 나도 좋다고 했지. 일출을 본 지도 오래됐으니까. 다음 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 아직 깜깜했어. 차를 타고 30분쯤 갔을까? 정말 외진 곳이었어. 도로도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곳. 여기가 일출 명소야?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야. 그래서 더 좋아. 차에서 내렸어. 정말 캄캄했어. 손전등 하나만 켜진 상태였지. 남편이 이쪽으로 와봐. 여기서 보면 정말 멋있어라고 했어. 나는 따라갔어. 그리고 도착한 곳은 절벽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드레일도 없었어. 그냥 끝이었어. 아래를 보니까 바다가 보였어.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 높이는 한 30m쯤 됐을까? 떨어지면 살 수 없는 높이였어. 여기 위험한데? 라고 말하려는 순간 남편이 뒤에서 날 밀었어.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세게 밀었어. 준비도 못했어. 나는 비명도 못 지르고 앞으로 쏟아졌어. 절벽 아래로. 그 순간 스쳐 지나간 생각은 나 죽는구나였어.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몸이 공중에 떠 있었어. 2초? 3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 그리고 뭔가에 걸렸어. 시어머니는 찢어진 코트를 보여줬습니다. 나뭇가지였어. 절벽 중간쯤에 큰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거야. 그 나뭇가지에 내 옷이 걸렸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 하지만 멈췄어. 떨어지는 게 멈췄어. 나는 나뭇가지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어. 두 손으로. 발은 허공에 매달려 있었어. 아래는 바다였어. 나뭇가지만 놓으면 떨어지는 거였어. 위를 올려다봤어.
남편이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손전등 불빛이 나를 비쳤어. 우리 눈이 마주쳤어.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 남편의 표정, 놀란 표정이었어. 죽지 않았어? 라는 표정. 그리고 잠시 후 손전등 불빛이 꺼졌어. 다시 깜깜해졌어. 나는 소리쳤어. 여보, 도와줘. 살려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 그리고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 멀어지는 차 소리. 그때 깨달았어. 아, 이 사람이 날 버리고 간 거구나. 확인도 안 하고, 구조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매달려 있었을까? 10분? 20분? 손이 너무 아팠어. 힘이 빠졌어. 이제 놓아야 하나 생각했어. 하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 살고 싶었거든. 그때 불빛이 보였어. 차 헤드라이트. 누군가 오고 있었어. 나는 소리쳤어. 목이 쉴 때까지.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차가 멈췄어. 그리고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 저기 사람 있어. 빨리 구조해야 해.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어. 등산 동호회 사람들. 7명이었어. 그분들이 나를 발견한 거야. 그분들이 나를 끌어올렸어. 로프를 던져주고 한 분이 내려와서 나를 묶어주고 30분 만에 절벽 위로 올라왔어. 절벽 위에 누워서 하늘을 봤어.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 그분들이 물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거기 매달려 계셨어요? 나는 울면서 말했어. 남편이 저를 밀었어요.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 뭐라고요? 남편이? 네, 절 죽이려고. 그분들이 바로 119에 신고했어. 구급차가 왔고 경찰도 왔어. 나는 병원으로 실려갔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쯤이었어. 손과 팔에 찰과상이 있었고 갈비뼈에 금이 갔어. 나뭇가지에 부딪히면서 다친 거였어. 하지만 살았어. 기적적으로. 시어머니는 팔의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내 진술을 받았어. 나는 모든 걸 설명했어. 남편이 일출 보러 가자고 했고 절벽으로 데려갔고 뒤에서 밀었다고. 경찰은 바로 남편을 찾으러 갔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남편이 없었어. 우리가 묵던 숙소에도 없고 렌터카도 반납되어 있었어. 이미 비행기 타고 서울로 돌아간 거였어. 경찰이 말했어. 일단 서울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남편분을 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 증거가 있나? 남편은 부부 싸움이었다. 실수였다라고 발 뺄 수 있었어. 그때 경찰 한 분이 제안했어. 부인, 일단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외부와 연락을 끊으세요. 남편이 부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다음 행동을 할 겁니다. 그때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나는 동의했어.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어.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어. 핸드폰도 꺼뒀어. 남편도, 너희 아들과 며느리도, 친구들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 거야. 그 일주일 동안 서울 경찰은 남편을 감시했어. 24시간. 남편이 뭘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발견했어.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시어머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은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그 남자는 시신 거래상이었어. 불법으로 무연고 시신을 파는 사람. 남편은 나와 비슷한 체격의 40대 여성 시신을 1천만 원에 샀어.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사흘 후 남편은 다른 렌터카를 빌렸어. 제주도로 다시 가는 비행기표도 샀어.
혼자. 나흘 후 남편은 그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제주도로 갔어. 경찰도 몰래 따라갔어. 닷새 후 새벽 2시 남편은 그 절벽으로 갔어. 내가 떨어졌던 그 절벽. 그리고 시신을 차에 실은 채로 절벽 아래로 밀었어. 차는 부서졌고 시신은 심하게 손상됐어.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어. 제 아내가 혼자 일출 보러 나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차가 완벽한 연기였어. 경찰이 현장에 갔어. 남편은 울면서 시신을 확인했어. 제 아내 맞습니다. 저 목걸이 제가 선물한 거예요. 그 목걸이도 미리 시신에 채워놨더라. 시어머니는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내 진짜 목걸이는 여기 있어. 남편이 똑같은 걸 하나 더 산 거야. 제주도 경찰은 남편을 일단 석방했어. 하지만 모든 걸 기록했어. 그리고 나한테 연락했어. 남편이 시신으로 사고를 위장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장례식을 진행할 겁니다. 부인은 그때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 더 제주도에 숨어 있었어. 나를 구조해준 등산 동호회 분이 자기 집에 숨겨줬어.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어. 장례식 3일 동안 나는 뉴스로 지켜봤어. 너희 아들과 며느리가 우는 모습도 봤어.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참아야 했어. 남편의 범죄를 완벽하게 증명하려면. 그리고 오늘 발인 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 경찰과 함께.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나타난 거야. 시어머니는 조문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진실이야. 남편은 나를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신으로 사고를 위장했어. 보험금 3억을 타려고. 경찰이 시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살인미수, 보험 사기 음모, 시신 모독,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시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끌려갔습니다. 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있을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뭇가지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당신 계획대로.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려갔습니다. 시댁 친척 3명도 체포되었습니다. 범죄 은닉 및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울면서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정말 무서웠겠어요. 절벽에 매달려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빈소에는 우리만 남았습니다. 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겠어요. 절벽에, 혼자.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나뭇가지 붙잡고 있을 때, 손에 힘이 없을 때, 나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 얼굴이 떠올랐어.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저도 다가가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이분이 살아계신 게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빈소 앞에서,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시아버지는 1심에서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는 살인미수, 보험 사기 음모, 시신 모독, 사문서 위조 등이었습니다. 검사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 피해자가 절벽에 20분 이상 매달려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고
떠났다며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고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만 없었어도, 아니,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시댁 친척 3명은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는 아니었지만 돈을 받고 협조한 것이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시신 거래상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연고 시신을 불법으로 거래한 죄였습니다. 바람피운 여자 박는 직접적인 범죄 가담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낳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감옥에 가면서 모든 지원이 끊겼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해서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집, 차, 예금, 주식, 부동산까지.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였고 자신을 죽이려 한 남편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보험금 3억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험 사기가 발각되었으니까요. 오히려 보험회사는 시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구조해준 등산 동호회 분들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장 표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분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들이라며.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며느리, 아들, 미안하다. 너희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너무 강하게 굴었어.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지. 왜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우리 관계에 뭐가 문제였는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남편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 변명의 여지가 없지. 하지만 나도 반성할 부분이 있어. 30년 동안 남편이 외로웠을 수도 있어. 나는 그걸 몰랐어. 시어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간섭도 많이 했고 잔소리도 많이 했지. 고맙다는 말도 한 번 안 했고. 사실 나는 외로웠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부터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집에 와도 나랑 대화 안 하고 주말에도 혼자 나가고. 나는 그 외로움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며느리한테 간섭하고 잔소리하면서 내가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생각했어.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뭘 남기는 거지? 아무것도 없었어. 남편한테는 사랑받지 못했고, 며느리한테는 미움받았고, 친구들도 형식적이었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는 8년 동안 잘 참아줬어. 좋은 며느리였어. 내가 인정 안 했을 뿐이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이해 못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짜증만 났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거.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나도 변할게. 간섭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할게. 그리고 너희한테 더 솔직해질게.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엔 진짜 가족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남편도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이제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변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고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 때 조용히 도와주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해서 외로워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어머니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외로웠던 사람. 무서운 척했지만 사실은 상처받았던 사람. 그리고 절벽에 20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용감한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시어머니. 그 뒤에는 생존을 위한 20분간의 사투가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0m 절벽 중간에 매달려 20분을 버텼습니다. 나뭇가지 하나에 생명을 맡기고 손에 힘이 없어도 놓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의지 하나로. 그리고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면서 구조되었습니다. 1분만 늦었어도 나뭇가지가 부러졌어도 시어머니는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남편의 범죄를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숨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당일 가장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나뭇가지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2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리고 생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와 자주 만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감옥에서 18년을 살고 있습니다. 면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시어머니를 버리고 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절벽에 매달린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나요? 20분? 아니면 포기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